네, 야권 후보 단일화 회동에서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팀이 어제 첫 만남을 가지고 오늘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선대위 안상수 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네. 부산 지역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야당 후보 누가 돼도 부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뭐 그걸 떠나서도 부산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의 하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부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권의 후보 두 분이 모두 이제 부산 쪽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그 여러 번 이제 했는데요. 네. 뭐 시중에는 그 어떻게 그 남자 둘이 여성 하나를 그렇게 이기려고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 선거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의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이 많죠. 지금 뭐 그분들은 왜 그걸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그 말은 새정치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아마 내용을 나중에 나오면 알지만 뭐 권력을 어떻게 나눌까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막말 파문, 오늘도 뭐 김태호 의원이 홍어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좀 약간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불안하기는 그 두 분이 더 불안한 게 아닌가. 문재인 안철수 두 네. 분이 불안하니까 합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원래부터 저는 그 선대위 발족할 때부터 단일화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국민들만 보고 가자. 그래서 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했고 또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은 선거 근처에 가면은 대개 50대 50의 정서가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 과연 누가 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과 안정감을 가지고 추진할 역량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지금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일이 있고 별로 그렇게 두렵고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안에서 조금은 뭐 불협화음 아닌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예전에 저와 함께 이제 출근길 인터뷰를 아침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재호 의원 곧 합류할 거다 이렇게 아직까지 합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때 이제 제가 7시 반에 출근하는데 오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이재호 선배가 틀림없이 앞으로도 합류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참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건 믿습니다. 이제 그때보다는 그래도 당에 많은 역량들이 모여졌다. 예. 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모여졌다. 상대적으로 저쪽은 뭐 보면은 뭐 아직도 뭐 진영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만 너무 가혹하게 제대로 통합이 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질타하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권 단일화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이 야권 단일화 논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보를 해 나가야 될까요? 뭐 말이야 이러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처음서부터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가자 하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면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유럽발 금융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지금 유럽이 지금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 가계 부채, 가계 주체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금융권, 정부도 좀 어려워지게 되고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지원을 받을 때 그때는 기업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만 또 공교롭게 그 정권이 이양기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인데 이번에도 잘못하면 그런 위기가 정권 이양기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위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착륙을 시키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공약 또 그러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물대포 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전쟁이죠. 일본과 중국이 지금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 분쟁, 우리도 이어도 독도 또 그런데 NLL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국경 문제가 복잡한데 예. 이거는 역시 우리나라를 그동안에 걱정해왔던 그런 세력들이 단단히 뭉쳐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잘못하면 100년 전에 우리가 국경 그야말로 열강들한테 그 많은 그런 할거를 당해가면서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했듯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역시 똘똘 뭉쳐야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잘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좋은 그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경제적 위기하고 국제적인 위기 이 네.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적 위기 부분 때문에 좀 생각난 질문입니다. 초반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한구 원내대표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박근혜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경제정책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 건강한 토론 문화죠. 사실 이제 언론에서 이러저런 말씀을 해서 다양한 견해가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결국 정리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보도가 됐다시피 공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율이 되고 이제 후보가 발표되면은 그것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발표됐어도 약간의 불만 같은 건 서로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화됐고 토론이 많이 활성화된 그런 당이다, 열린 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열린 우리 당이 아니고 열린 체제로 그야말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후보가 발표한 것은 그대로 공약이 돼서 국민들한테 알려진 대로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이제 지금 삼자 대결에서 이제 양자 대결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삼자 대결에서 지지율은 항상 박근혜 후보가 우세했는데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 여론조사는 조금 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한 15년 동안 30대에서 주식을 해서 저는 뭐 주식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만 정치하느라고 다 까먹었죠. 예. 근데 인간 심리의 접합점이 이제 주식은 가격, 돈으로 나타나고 정치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건데 대개 이제 소위 호재가 있을 때 주식은 좀 참 상승 기류를 타죠. 그렇지만 호재가 노출이 되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호재가 진짜로 그 회사를 키우게 될 때는 뭐 엄청난 이런 파괴력을 갖습니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 그 약간 기다리는 호재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발표하는 시점이 되면 네. 소위 그 강론의 악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는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또 따지다 보면 권력이 제대로 나눠질지 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또 지지하는 분들도 아니 안철수 내가 지금 정치권이 하는 게 좀 너무 좀 잘못하는 것 같아 비판적으로 해서 지지했는데 민주당 뭐 50년씩이나 정당한 사람이랑 같이 해 그러면 실망할 거고 또 민주당을 50년 동안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안철수가 무소속이 혼자 뭘 한다고 저러지 그러다 보면 실망스러운 세력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발표하는 시점이 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정치 쇄신안을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안에 이제 개헌론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이 개헌론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제 박근혜 후보가 4년 중임제를 주장했던 것은 제 기억에는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서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때 얘기고. 근데 좀 전에 역시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국민들이 이제 연임제를 많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이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로 공론화돼서 국민들한테 한번 뭐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제 국회는 물론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지금 선거를 얼마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것이 그 서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투표 시간 연장이 가장 큰 또 핵심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그 합의안에도 아예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것이야말로 정략적인 접근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뭐 무상급식 운운하고 그럴 때 민주당 사람들이 투표하지 말자 이런 게 있었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하지 말자. 나쁜 투표 그때 얘기 나왔던 거. 나쁜 투표 하지 말자. 그러니까 투표를 무슨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하자 말자 늘리자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는 않고요.
12시간인데 뭐 마침 제가 어저께 그 미국 투표를 보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뭐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다 12시간이더라고요. 6시 시작하면 6시간, 7시 시작하면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룰을 정해놓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만약에 9시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12월 19일에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5시부터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추위에 눈이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럼 투표함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아예 뭐 투표를 그럼 5시부터 하든지 4시부터 하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조사를 해본 걸 보면은 가장 투표율을 높여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부재자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제일 많고 오히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6% 정도밖에 안 되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는 해외 투표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해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투표라는 게 하루 걸릴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하고도 뭐 그야말로 어떤 그 공관에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우편 투표를 하자 아니면 무슨 민간 공관에서 하자 이런 다양한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또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투표를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정략적인 것인데 국민들한테는 이게 무슨 괜히 우리가 그게 불리해서 그러는 걸 하는데 그렇지가 아니하고 역시 그 투표를 좀 올바로 12시간인데 사실 저는 뭐 선거를 8번 해봤습니다만 우리는 투표를 5분 거리, 10분 거리에 다 투표소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투표의 어떤 용이성을 투표소까지 가는데 그런 거를 더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거를 이 밤중에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더 찬찬히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선거가 앞으로도 영원히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선거를 얼마 앞두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뭐 이거 선거 때 좀 이거 새누리당이 좀 불리하니까 이렇게 하나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 안상수 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